안녕하세요.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세계 평화라는 크고 위대한 길을 열자,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5가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가치주의 경제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세계 평화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이 채널에서는 가치경제를 설명드리고 있지만, 제가 자본주의를 수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아닌 공산주의도 아닌 아예 완전히 새로운 경제 체계인 가치주의 경제를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경제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더 큰 목표와 더 큰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평화이고요. 언젠가부터 제 마음속에 세계 평화라는 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남아있는 여러 화약고도 덕분에 언제라도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인류 전체가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전체가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반드시 세계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하고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3번째부터 5번째 요인까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중요한 점을 말씀 빠뜨렸네요. 이런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려다 보니 필연적으로 경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세계 평화로 가는 길이 있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본주의도 아닌 공산주의도 아닌 가치주의라는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 그것의 목적은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으로 거쳐가야 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5가지의 그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2가지 요인을 말씀드렸고, 오늘 3가지 요인을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3가지 요인 모두 다, 5가지 요인 모두 다 경제 체계의 모순을 극복하는 그러한 대안이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빼고서는 이야기가 되지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번째부터 5번째까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3번째 요인은 국가 간 산업의 불균형입니다. 이것은 주로 산업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빈곤한 국가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 나라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에서는 운항 중인 다른 나라 상선들을 납치해서 인질들의 몸값을 받아내는 해적질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주된 수입원이 되는 그런 나라의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내전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개입을 해서 같은 나라 국민들끼리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 교육의 수준이 떨어지고 정치인들이 무능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국가가 되어서 무능한 정부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생기고 내전에 돌입하는 것인데, 그냥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을 갖추도록 잘 사는 나라들이 도와야 합니다. 선진국들이 이전부터 해오던 많은 산업들을 그대로 끌고 가고
끌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기술 수준이 낮은 산업들은 이제 선진국의 몫이 아니라 저개발국이나 빈곤한 국가들에게 그 산업을 물려주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방에 공장을 갖추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일할 직원들을 구하지 못해서 다른 나라 국적의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공장을 돌리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면하는 일자리라는 의미이며 그 공장을 그 수준에 맞는 다른 나라로 옮겨야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선진국들이 기술 수준이 낮은 산업을 빈곤한 저개발 국가들에게 양보해주고 기술 이전까지 시켜준다면 그러한 저계급 개발 국가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국가 간 산업의 불균형이 완화가 되며 전쟁의 위협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대신에 선진국들은 자신의 것을 내어줬으니까 새로운 좀 더 수준이 높은 산업을 개척하고 그 길을 열어가야 하겠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네 번째 요인은 국가 간 영토 분쟁입니다. 이것은 민족과 종교와 역사와 국가 간 정세와 이권이 모두 얽혀있는 문제이며 여기에 때로는 해당 국가의 생존권마저 걸려있는 문제라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생존권이 걸린 영토를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터키와 이라크, 시리아, 이란의 접경 지역의 자치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크루드족은 터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키로서는 크루드족이 독립하고 국가로 인정을 받아서 터키 영토가 줄어드는 상황을 터키로서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크루드 쪽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옛날 고대사를 보면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나옵니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나오죠. 그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인데요. 페르시아의 이름을 바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사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바사가 혼자 멸망을 시킨 것이 아니라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멸망을 시켰는데요. 그 다른 하나의 나라가 메데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메데. 그래서 메데 바사의 연합국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는데요. 이 메데라는 나라가 어떠한 민족이냐? 바로 이 쿠르드족의 선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쿠르드족이 예전부터 싸움을 잘하는 그런 민족이었다고 그런 기질을 가진 민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쿠르드족이 그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해서 지금 민족은 수천만 명이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터키 지역의 일부의 땅과 땅이 좁지가 않습니다. 좀 넓습니다. 터키 지역, 이라크 지역, 시리아 지역, 이란의 지역, 이 지역들을 다 그 경계 부분의 땅들을 다 가지면서 그쪽에서 자치지구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국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땅들은 쿠르드 쪽이 살고는 있지만 각 나라들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쿠르드 쪽이 나라를 형성해서 독립을 한다면 각 4개의 나라들은 그 땅만큼을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 크루즈족이 독립을 하지 못하도록 터키 정부가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고 무력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문제, 거기다 시리아 내전, 그리고 여기에 개입해 있는 미국과 소련들의 어떤 세력들, 거기다 IS 문제도 있죠. 거기다 크루즈
쪽 문제도 있고, 예, 한때는 크루드족이 IS 격파에 큰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복잡한 중국 지역은 그런 지역이고 전쟁이 언제라도 발발할 수 있는 화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가 간 영토 분쟁의 어떤 하나의 측면이고요. 하나의 단면이고요. 이 밖에도 국가 간 영토 분쟁에 대한 사례로 여러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민족이 분리 독립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이것을 무력으로 탄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중국이죠. 중국에는 위구르 신장 지역이 있고요. 이쪽이 이슬람을 믿고 있는, 이슬람을 신봉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쪽도 분리 독립의 움직임이 있고, 그 밑에 티베트 지역도 있죠. 티베트 지역도 분리 독립의 움직임이 있고, 최근에는 홍콩이라는 지역도 뭔가 정치 체계는 다른데 뭔가 중국과는 다른 길을 가려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거기서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에서는 홍콩도 위구르 신장이나 티베트 지역도 마찬가지로 탄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때문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거나 전쟁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국가 간 영토 분쟁의 또 다른 경우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와는 독도를 놓고 일본이 자국의 영토라고 이게 어이없이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국과 영토 분쟁을 일으킨 섬이 있죠. 중국명으로는 다오이다오, 일본명으로 센카쿠 열도라고 불리는데 거기서도 영토 분쟁을 하고 있고요. 또 일본이 러시아하고도 영토 분쟁을 하고 있죠. 러시아의 일본으로서는 홈카이도라는 지역의 위쪽에 쿠릴 열도라고 있는데 쿠릴 열도가 섬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더 위도상으로 낮은 지역에 홋카이도 섬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몇 개의 섬들에 대해서 러시아와 이게 자기 땅이다라고 서로 주장하고 있는 영토 분쟁을 하고 있죠. 물론 이 땅들은 러시아가 실효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이 러시아하고도 그리고 한국하고도 중국하고도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가 간에 또는 국가 내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이유는 거의 다 경제적 이권이나 혹은 생존권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지역을 얻거나 빼앗기면 결국 그 나라가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빼앗기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라는 개념이 명확하고 국가를 이루는 기본 조건에 영토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토 문제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우리 인류의 문명이 더욱더 발전하게 된다면 지금의 국가라는 개념이 저의 견해입니다. 국가라는 개념이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국가의 어떤 국가 간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경제 공동체로서의 국경의 위치가 좀 달라지겠죠. 국경의 위치가 달라지거나 국경의 개념이 달라지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영토 분쟁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지 않나 라고 보는 것이 저희 견해입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경제 체계가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경제 체계가 바뀌어서 이 경제 체계가 바뀐 경제 체계가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당연히 영토의 분쟁이나 어떤 이권 다툼도 또 다른 형태의 경쟁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도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토 분쟁이라는 전쟁의 위험 요소도 결국 경제의 체계를 통해서 경제 체계를 바꾸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5번째 주요 요인인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본주의는 그 내부 사정이 어떻게 되었든지 몇 가지 큰 흐름을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며 이것이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계를 스스로 붕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자본의 양극화라는 필연적인 흐름이 발생하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지가 되려면 통화의 총량을 필연적으로 늘려야 하는데 시장에 풀리는 통화가 실물 시장이 아닌 금융 시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실물은 가치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 때문에 거품이 끼기가 잘 끼지가 않지만 금융자산은 그 자체로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거품이 끼고 이 거품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자산을 많이 소유한 부자들은 그 거품이 커지는 것만큼 부자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금융자산을 거의 보유하지 않은 일반 서민들은 부자들이 가져간 목 때문에 부자들이 실물을 챙겨간 목 때문에 자신이 실물을 구매해서 소유할 수 있는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어서 가난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가 된다면 이것은 계층 간의 다툼이나 사회적 갈등의 양상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다른 흐름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거품이 커지는 것 그리고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많은 채무자들로부터 일어나서 확산이 되면 연쇄적인 파산이나 도산으로 번져서 경제 시스템 전체가 붕괴가 되는 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그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금리를 조정하거나 대규모 양적 완화를 시행하거나 또는 금이나 은, 원유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하는 등등의 일인데요.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을 한다면 전쟁 물자를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를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한다면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결집하고 사회적인 불만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파괴된 곳을 재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쟁 시에 통용할 수 있는 통화가 여전히 존재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처럼 기축통화의 권위가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기축통화의 권위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전쟁이라는 방법을 쓸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어찌되었든지 경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전쟁을 유발해서 세계 평화를 깨뜨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흐름은 사람들끼리의 경쟁입니다. 이 경쟁은 일반 개인들의 삶을 평생 동안 힘들게 만듭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보다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며 반대로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한 무언가보다 더 많은 것에 대한 손해를 입기 때문에 평생 동안 경쟁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겨야 하는 상황을 늘 극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혹은 양극화라는 자본주의 경제가 만들어내는 흐름이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인데요. 이 경쟁은 개인만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의 경쟁으로도 나타납니다. 국가 간 무역전쟁이 대표적인 사례일 테고요. 굳이 무역은 아니더라도 어떠한 이권을 놓고 국가 간의 양보보다는 자신이 그것을 쟁취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역전쟁은 국가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실제 전쟁으로도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경제를 어떻게 바꿔야 전쟁의 위험을 만들어내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드는 방향으로 흐름이 발생하는 그러한 경제 체계여야 합니다. 실물의 가치만이 가치로 인정이 되고 실물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것은 가치를 인정받기가 어려워서 거품이 발생하지 않는 경제 체계여야 합니다. 부채가 없거나 혹은 부채가 늘어나지 않는 경제 체계여야 합니다. 경쟁을 해서 이기면 유익을 독차지하는 경제가 아니라 유익을 만들어낸 것만큼을 그대로 자신이 돌려받게 되는 그런 경제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제 체계는 이 채널에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가치주의 경제입니다. 실물의 가치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에너지와 시간과 정신이라는 가치의 3대 인자를 갖추고 있고 에너지 가치와 정신 가치를 시간이라는 가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 가치라는 가상의 가치가 화폐가 되어서 돌아가는 경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유용한 모든 재화나 서비스가 시간이라는 가치로 표현이 되어서 시장 경제의 원리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경제에서 가치의 거품이나 왜곡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출이 없기 때문에 부채도 없고 이자도 없어서 경제 위기가 올 이유가 없습니다. 실물이 아닌 금융자산이 실물 가치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의 양극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기여한 유익을 자신이 그대로 돌려받기 때문에 굳이 서로 간의 경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 간의 무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를 부과하거나 하는 등의 무역 전쟁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을 들여오고 남는 것을 나누는 그러한 무역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는 국가 간의 경쟁이나 확실한 경계의 구분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각 나라별로 화폐를 다르게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국가의 화폐가 같다면 환율도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계 각 지역의 특성에 잘 맞는 산업이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잘 맞지 않는 산업이라면 보다 잘 맞는 지역으로 그 산업을 보내야 경제의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모든 국가들이 가치주의 경제를 도입한다고 가정한다면 실물 가치를 서로 나누기 위한 무역이 국가라는 단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던 모습에서 산업의 특성에 맞는 지역이라는 단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 맞는 산업이 더 중요해지고, 이익의 극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치 생산의 효율의 극대화가 더 중요해지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어느 국가가 과거로부터 해오던 모든 산업을 굳이 억지로 끌고 갈 이유가 없으며, 국가의 영토와 경계와 구분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5가지 요인은 이념의 갈등, 종교의 갈등, 국가 간 산업의 불균형, 국가 간 영토 문제, 그리고 경제 체계인데요. 전 세계에서 이념의 갈등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반도는 지금의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 가치주의라는 새로운 경제 체계 안에서 통일의 길을 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의 갈등은 홍익 인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한류의 문화 콘텐츠라는 비를 맞고 자라는 아이들이, 어린 새싹들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시기에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에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국가 간 산업의 불균형과 영토 분쟁이라는 문제는 결국 경제의 문제로 귀결이 되며, 경제가 가치주의 경제라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되면 이러한 갈등 요인은 점차 감소해서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영상과 함께 2편의 영상을 통해서 세계 평화라는 크고 위대한 길을 막아서는 5가지 요인과 이를 해결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뜬금없이 세계 평화라는 매우 큰 주제를 갑자기 들고 나온 계기는 최근에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의 우길기 개항을 IOC에서 허가한 것에 대해서 항의 표시를 하는 탄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세계평화라는 정신에 반하는 우길기 개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탄원서에 대한 링크를 영상 아래 본문에 실어 놓았습니다. 꼭 방문해 주셔서 이메일 주소를 남기시고 설명하면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까지 승인을 하면 우길기 개항 허가에 반대하는 탄원에 동참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시라면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치경제 채널은 매번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시청자분들께 재미를 주는 채널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가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경제체계의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에게는 관심이 가지 않는 이야기들이지만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이 쌓여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에 다가설수록 그 중요도는 더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치경제 채널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시청과 공유는 가치경제 채널을 지속시킬 것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희망 있는 세상을 물려주는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